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재미있는 테마를 선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산 탱크가 독일의 레오파드와 경쟁할 수 있다니. 저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탱크까지 생산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의 디벨트 세계라는 9월 12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그 폴란드에서 800대의 전차를 앞으로 살 모양입니다. 근데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탱크입니다. 그동안 많이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 아랍 세계에 많은 레오파드를 파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물론 그걸 반대하고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레오파드를 좋아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탱크로 유명한 레오파드입니다. 근데 이번에 폴란드에서 800대의 전차를 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 보니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나라 탱크가 독일의 레오파드와 경쟁할 수 있다니. 이 독일 신문에서 독일 측에서 쓴 기사입니다. 800대를 이번에 폴란드에서 구입한다 합니다. 자, 폴란드는 옛날에는 와르샤와 팍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탱크는 이제 폐쇄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탱크를 구입할 모양인데, 독일의 입장이야 이웃나라고, 또 폴란드는 EU 국가의 하나이고 또 나토의 한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웃나라인 독일 거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독일 측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탱크가 자기들의 탱크와 경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우려의 표시로서의 기사를 지난 9월 10일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물론 이번 800대를 구입하는 데는 독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들어갈 모양이에요. 이 기사 하나로만 해도 나는 굉장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경제 발전이 참 잘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폴란드와 독일의 경우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비록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돼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측면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이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웃나라이고 같은 나토에 속하고 EU 회원국면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유명한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심지어는 레오파드와 경쟁할 수 있게 됐느냐. 이 무척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군수물자의 경우는 단순히 그 질이 좋다 나쁘다를 토대로만 결정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요소도 하나의 큰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요 근래 와서 폴란드와 독일 사이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됐어요. 이 폴란드의 사법 독립에 대한 사법개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보다는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 권력 분산을 하나의 정부 입장에서 좀 보다 나은 권력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런 각도로
사법개혁을 하려니까 독일 측에서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법개혁을 통해서 상권 분립보다는 사법의 독립을 갖다가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지금 무엇보다도 독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러시아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드 스트림 2. 이거는 동유럽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그리고 특히 폴란드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거를 수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얽히다 보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독일과의 과거사도 자꾸 들추는 것 같아요. 한때는 러시아와 이 독일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고생으로 한때는 100년 동안의 나라를 잃은 적도 있어요. 폴란드가.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폴란드는 특히 2차 대전의 독일인의 침범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카르 조약, 1925년의 로카르 조약을 비롯해서 그 후에 2차 대전 생성의 첫 초두에 독일의 히틀러의 그 외무장관 리벤트로프와 소련의 당시의 모로토프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을 해도 러시아가 가만히 있는 그런 그 조약을 맺으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들 위에 러시아 혹은 소련과 독일과의 관계에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탱크 구입면에서도 바로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탱크가 이제 전시가 되고 하나의 폴란드에게 제안을 하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탱크 이름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K2 블랙 판타로 됐는데요.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가 현대 그 자동차 산하에 있는 현대 로템 컴퍼니로 됐어요. 군수산업 물자를 많이 생산하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70년도에 이미 미국과의 기술 제휴를 가지면서 활발히 움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독일의 이제 기술도 제휴를 받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그 탱크의 그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레오파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된 거를 여기 보도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제안에는 단순히 이 군수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와르샤와의 전차를 우리가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철도 차량도 우리 이 회사가 생산을 하면서 앞으로의 폴란드와의 서로가 공조 체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수산업에서만이 폴란드의 제안이 아니고 기타 여타 산업, 심지어는 우리나라 수소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만들면서. 근데 이런 수소 기동 체제와 관계에서도 폴란드와 서로 협조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건을 폴란드에 지금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 폴란드의 산업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매력적인 제안들을 우리 기업이 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폴란드 입장은 미국보다는 독일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의 경우는 가격이
저렴할 거 아닙니까? 딱 그런 면에서 기술 면에서도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오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 탱크가 자기들에게는 하나의 경쟁자가 됐다 하는 의미에서 지난 9월 10일자 디벨트 세계라는 신문에서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는요, 뭐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그리고 이런 탱크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경제 분야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냐. 이 대단한 성과이죠. 한때 저 삼성의 이건희 씨가 그런 제안이 아니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수준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주 궁금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그 광경을 보느라는 경제인들에게 많이 어떤 제지를 가하는 것이 마치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처럼 표방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의 통일될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 정부의 저는 과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많은 통일비용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야 실업자도 구할 수 있고 모두를 위한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 자꾸 경제 민주화라는 구실하에 경제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경제가 살아야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단국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이런 것을 모두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다는 그런 대존재를 갖는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으로 경제인이 자유롭게 경제할 수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업입니다. 우리 정부의 과업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독일에도 그 좌파 정당이 있어요. 영어로는 레프트고 독일말은 링케 파타이, 레프트 파티인데 이 좌파 정당이 선거 때마다 어떤 공약을 세우냐 하면은 최저한의 노인네들 위한 1,050유로의 연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년을 일했든 일을 안 했든 간에 최저임금을 1,050유로 그렇게 선거 공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오싹한 거예요. 저도 오싹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연금을 타지 못하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제 한 사람이 40년 이상 병원에서 일한 덕분에 그 연금으로 제가 거기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50유로를 그냥 누구에게나 준다 하니 저에게도 아주 딱 들어오더라고 제 머리에. 그래서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을 해도 독일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고 그대로 정치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투표를 하면서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독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제가 독일에서 비판을 좀 한다 하면은 그런 속임수에 많이 잘 넘어가더라고요. 쇼에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 정부는 굉장히 쇼를 좀 잘하는 거 봅니다.
여러 분야에서, 특히 대북 관계에서 평화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그 종전선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다는 베트남식의 북한식의 통일도 가능케 하는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그 들어가 있어요. 베트남에 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안보는 평화는 안보가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보의 뒷받침 없이는 평화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특히 분단국 우리나라에서. 이 점은 우리 국민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발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쇼에 속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추석이 돌아온다 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사랑방에서 많은 토론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토론에서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어느 누구의 감언이설에도 속지 않는다는 최고로 발달한 정치 의식이 서로 갖도록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이 유튜브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외국에 살면 다 외국자가 된다 합니다.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 개인의 어떤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자유민주 질서를 획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